3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장은 정보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의 목표는 첫 번째는 품질 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위해서 CMM 모델을 소개합니다. Capability Maturity 모델이라고 역량 성숙도 모델. 두 번째는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하고 그 시스템의 생명 주기와 시스템 개발 방법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의 10가지 원칙. 네 번째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촉발시키는 문제들, 그리고 개선의 기회, 그리고 외부 압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찾아내는 하나의 분석 방법론으로서 PCS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의 기본적인 단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목적이 뭐고, 인풋, 들어가야 될 입력 사항과 아웃풋, 출력물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입력 자료와 그 결과로 나오는 출력 자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단계들을 그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 활동도 있지만 어떤 활동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 하는 과정에 경로를 어떤 식으로 밟아 나갈 것인지, 그런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문제예요. 시스템 개발 방법론들을 어떻게 조합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 자동화된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나,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제크만스 프레임워크 다시 돌아왔죠. 제크만스 프레임워크의 맨 오른쪽 부분, 여기죠. 우리 처음에 본 그림에서는 단계가 4개밖에 없었죠. 근데 이건 지금 8개로 이제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크만 프레임워크의 오른쪽 시스템 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 개발 과정. 과정이란 얘기는 일련의 활동들이에요. 또 각 활동을 하는 그 방법론, 그리고 우수 사례들, 그리고 산출물.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산출물들이 중간중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된 툴, 이런 것들을 시스템 개발 전체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시스템 개발 과정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프로젝트 간의 자원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효과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문서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목적은 라이프타임 코스트, 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쓰는 그 총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죠. 개발할 땐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할 때 운영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서들이 일관성 있게 문서 그 작성법에 의해서 문서를 생산해내야 이런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잘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 프로젝트의 품질, 뭐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정보 시스템의 품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든 하나의 그 품질 관리 평가 기준입니다. Capability Maturity 모델이라고, CMM.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보 시스템 업체들, SI 업체들은 이 CMM 레벨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CMM 레벨이 5단계이면 아주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라서 정부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레벨이 높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겠죠. 미 국방부에서도 최소 이 레벨 5개 중에 레벨 3, 3레벨은 돼야 그 국방부 과제에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과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자격이 있죠. 근데 뭐 레벨 3는 미니멈이고 그거 가지고는 당선될 확률이 그러니까 경쟁 기업에 비해서 낮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SDS나 그 LG, CNS 뭐 이런 그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SI 업체들은 대부분 레벨 5 평가를 인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레벨 1이라는 거는 이니셜 단계로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처음 프로그래밍 개발하면은 레벨 1에 속할 거예요. 그러다가 레벨 2가 되면은 한번 개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피터블,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개발하는 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비용이나 스케줄이나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펑셔널리티, 그런 기능성,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가면서 점검을 하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레벨 2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레벨 2에는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그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레벨 3가 되면 스탠다드 시스템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이걸 메소돌로지, 방법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 그걸 어디서 외부에서 사든지 퍼처스드, 그 기업 자체에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외부 그 로열티를 물고 다른 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방법론을 사다가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레벨 3고요. 레벨 4가 되면 품질이나 생산성에 대한 그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품질 평가 기준, 생산성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건 벌써 품질 관리를 하고 생산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레벨 4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방법론은 있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서 목표도 품질이나 생산성에 대한 목표도 설정해 놓고 그거에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능력이 있을 때 레벨 4라고 하는 겁니다. 레벨 5는 이제 최상위 단계인데 optimizing, 아주 여기서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 그래서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또 개선하면서 그러니까 4단계에서 그 성과 지표들을 이렇게 측정을 한 게 기준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방법론 자체를 이제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가 이제 레벨 5죠. 그래서 이 레벨 5 정도 되면 이제 그런 SI 업체, 이런 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벨 1에서 레벨 2, 3, 4, 5 이런 단계로 이렇게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죠. 경험이 쌓이면서 시스템 개발 표준화된 방법도 만들고 목표도 정해서 성과 측정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계속 그 개선해 나가는 방법론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시스템 개발자들의 목표인 거죠. 그 여기 위에 보면은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이, 실패할 위험이 크죠. 초기 단계에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죠? 경쟁력은 어때요? 초창기엔 별로 없다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 표는 20만 라인 오브 코드, 그러니까 20만 라인 오브 코드라는 게 정보 시스템을 중견 기업에서 기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명령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세했을 때 20만 그 프로그래밍 코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그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그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CMM 레벨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 CMM 레벨이 1인 그 프로젝트 팀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30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맨먼스라고 하는데 그 30명이 한 달 동안 일할 분량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팀이 1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게요? 3개월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했네요. 요게 프로젝트 퍼슨 먼스고요. 요거는 총 걸린 기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맨먼스네요. 600. 그러니까 600명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 근데 600명의 프로젝트에 다 투입되지는 않겠죠? 이거를 거꾸로 역산을 하면 만약에 600 맨먼스의 일을 30개월 동안에 끝나려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600을 30으로 나누면 20명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은 그러면 30일 만에, 그러니까 30개월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걸 2레벨로 갔을 때 총 프로젝트 기간은 18개월 반이 걸리고요. 그리고 맨먼스는 143, 거의 어때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레벨 3가 되면은 이 맨먼스는 80 맨먼스가 되고 실제 여기 프로젝트에 걸리는 기간은 15개월. 그러면 몇 명이 일한 거죠? 80을 15로 나누면 한 뭐 6명 정도 투입이 됐겠네요. 그죠? 그 프로젝트를 여기선 20명이 했는데 레벨 1, 아주 초보적인 기업이죠.
여기서는 20명이 그러니까 필요한 프로젝트를 6명이 긋더니 15개월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반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그 number of defects shipped,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성된 뒤에 그 결함, 문제점이 발견된 게 61건이 발견되는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그런 결함이 많이 이건 한 5분의 1로 줄었다가 거의 반으로 줄죠. 그죠? 그리고 비용 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평균 비용이 100만 달러로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벨 1에 있는 팀이 한다면 550만 달러가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먼스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근데 레벨 2만 돼도 이게 5분의 1로 팍 줄죠. 100만 불로 줄어들어요. 130만 불. 그랬다가 레벨 3가 되면 100만 불도 안 들어요. 72만 8천 불이면은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느 기업에 일을 맡기겠어요? 그죠? 당연히 3레벨에 있는 팀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기겠죠. 여기는 최저비용, 최고비용 이렇게 되는데 다 마찬가지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비용은 급격히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무에서도 되게 이렇게 혼동돼서 쓰이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와 완성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때, 이런 두 개의 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가 있고 시스템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 스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됐다. 이것들이 계속 순환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 그것이 완성됐을 때 오퍼레이션,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면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그러면 또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시스템의 생명 주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는 formalized, 그러니까 공식화된 접근 방법인데, 시스템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겪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으면 레벨 3라 그랬죠. CMM 레벨. 그렇게 되면 표준화된 시스템 개발 그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액티비티, 각 단계에서 해야 될 활동과 메소드, 방법론과, 그리고 우수 그 실무 관행들,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 각 단계에서의 산출물, 그리고 자동화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시스템 개발자들, 시스템 디벨로퍼와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이 정보 시스템을 또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로 비교한다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은 그 방법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게 아니라, 저거는 시스템 개발을 하는 단계가 두 개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생명 주기가 두 단계로 돼 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와 그걸 운영 유지 보수하는 단계로 시스템 생명 주기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그러면 개발하기 위한
모든 그 활동들,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그 각 단계를 진행해 나갈지 한 그 구체적인 그 절차들, 그리고 우수 사례들,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산출물,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그 개발, 분석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도구들, 이런 걸 다 정의하는 그런 것을 다 설명하는 표준화된 그 시스템 개발 과정을 방법론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 개념이 명쾌히 들어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그 실습을 하면서 밟아나가는, 또 적용해 나가는 그런 그 규칙과 원칙들이 전부 이 시스템 개발 방법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 크게 보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와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프로세스, 이렇게 스테이지, 단계로 두 개로 돼 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Structured Analysis and Design.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다. Structured.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이, 그 제목이 Structured Programming이란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까지 사용되던 개발 방법론인데 지금도 이 원칙은 그대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 방법론은 아직도 유효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등장한 게 여기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이에요. 정보공학. 그리고 마지막 90년대 이후에 발전된 방법론이 요거 Rational Unified Process, 요거요. 요것이 맨 마지막으로 최신에 이제 개발된 방법론인데 이게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입니다. 객체지향.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그 다음에 이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는 게 UML 해서 객체지향 방법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다. 연도별로 따진다면 구조적 방법론이 70년대, 이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정보공학 방법론이 80년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등장한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 이게 이제 UML이라고도 해요.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죠. 나중에 이제 이 개념들은 또 그 케이스 7장 우리 공부할 때 다시 반복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건 뭐냐면 여기에 뭐 Rapid Application이다. 그 다음에 Dynamic이다. 뭐 Joint Application이다. 이런 거는 그 개발 방법론의 그 변형들이에요. 이것들을 서로 믹스해서 어느 하나만 그 우리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뭐 구조적 방법론을 쓰다가 또 어떤 단계에서는 정보공학 방법론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단계에서는 뭐 그
객지 지향 방법론 이런 걸 또 적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래피드니 다이내믹이니 그 조인트니 뭐 또 여기 래피드란 말이 또 있죠. 래피드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 개발 단계를 어느 부분을 많이 하고 어느 부분을 적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번 쭉 지나갔다가 다시 반복해서 어떤 그 단계를 반복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사천리로 한번 쭉 진행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새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방법론을 크게 또 대별해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원칙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에 나가더라도 이 시스템 개발 원칙은 기억을 하고 늘 여러분 그러니까 PM을 하든 나중에 시스템 개발자가 되든 머릿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를 참여시켜라. Get the system users involved. 사용자를 참여시켜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자기가 시스템을 그냥 혼자 개발합니다. 알아서. 사용자 그 요구 분석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그냥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참여,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가 상당히 시스템 그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하고 참여한 사용자들은 또 개발된 시스템을 잘 씁니다. 참여하지 않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시스템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사용해라. 저번에 그 문제 해결 접근 방법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그 단계. 세 번째는 그 단계를 설정을 하고 establish phases.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액티비티,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 미리 설정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을 통해서 문서화를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서화에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문서화를 잘하는 국민이 저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일본 관광객들 경주 뭐 백제 이런 저기 유적들 가보면은 그 어린애들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고 다니죠. 미국 사람들도 이 문서화 습관이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을 통해서 문서화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 개발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표준을 정해라. 그죠? 표준이 있어야 우리가 한 일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뭐 시간은 언제까지 하겠다. 품질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기준을 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manage the process and project.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해라.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프로젝트에 여러 단계가 있죠. 그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에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출력이 됐는지 살펴보고 각 단계가 완성이 됐나 품질 검사도 하고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고 프로세스는 각
그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따지면 프로젝트가 크고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각 활동들,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들을 관리하는 게 프로세스 관리예요. 그 다음에 justify systems as capital investment. 그 capital investment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글로벌 IT 경영학과, 뭐 MIS 경영정보학과에서는 이 경영학도 배우고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IT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IT 공부를 전적으로 하는 학과가 어디예요? 컴퓨터공학과잖아요.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이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의 어떤 일하는 태도에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경영학, 경상대 이런 그 학문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은 졸업하고 기업에 가서 그 기업 업무를 프로그래밍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 미케닉스,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과 학생들처럼 기계 이런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정보통신 이런 분야 쪽에 가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공학과는 공학 그 도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 그게 좀 스펙트럼이 좀 넓죠. 근데 이 경영정보학과나 글로벌 IT 경영학과는 주로 기업 업무를 나중에 프로그래밍화하는 그런 작업에 투입돼서 일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항상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학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 또 컴퓨터 공학과, 또 무슨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학과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뭐 기계공학과도 프로그래밍을 다루고, 전자공학과, 또 뭐 정보통신학과, 이런 그 공대 많은 학과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단 에러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코드가 짧아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사용자들이 대기 시간 이런 것이 최소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자체의 품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을 다루면 물론 정확하고 빨리 돌아가는 시스템을 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기업에 적용돼서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걸로 뭐 그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업의 성과라는 게 뭐 이익을 많이 내는, 매출을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뭐 시장 점유율을 올리든지, 이런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에러도 없고 뭐 정확하게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느리게 돌아가고, 뭐 그 에러가 조금 가끔씩 발견되면 그러면 나중에 메인티넌스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이게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투자한 것을 justify 해라. 그만한 돈 들어갈 가치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들은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관심 없어요. 그 시스템을 기업에 적용해서 얼마나 회사가 이익을 받는가, 의사결정이 얼마나 빨라졌는가, 정확해졌는가, 이런 경영의 성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on't be afraid to cancel or revise scope.
그 범위를 캔슬하거나 리바이즈 개선 그 정정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이건 이제 공학도하고 또 차이가 있을 텐데요.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뭐 스펙에 나와 있는 것, 명세, 시스템 개발 명세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리고 범위를 시스템 개발 범위를 예를 들어서 뭐 재무관리 시스템도 만들어라, 회계관리 시스템도 만들어라, 생산관리 시스템, 무슨 뭐 마케팅 시스템 여러 가지를 다 만들라고 범위를 그 설정을 해놨어도 이게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타임, 코스트, 그 퀄리티. 이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는 평가의 기준이 그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끝나야 돼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만족해야 돼요. 즉 기업의 성과를 높여주는가,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그 일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를 개발해주기 했지만 과감하게 그거는 이번엔 그 비용 또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캔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 PM일 때 이런 권한이 있는 거지 이런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권한까지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점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학기 초에는 막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왜냐면 프로젝트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많은 걸 개발하겠다고 하면 일단 처음엔 좋은 점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놓고 막상 그 일정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완성을 못하면 그건 안 하니 만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범위를 과감히 줄이거나 물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divide and conquer 이게 이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세상을 한꺼번에 다 그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쪼갭니다. divide. 일을 잘게 쪼개고 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쪼개 나가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컨설팅을 맡았어요. 그럼 딱 가서 한번 뭐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이 회사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한마디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런 아마 신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그게 디바이드예요. 분석이란 말이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각 기능별로 쪼개고 각 기능을 또 액티비티 활동으로 쪼개고 액션으로 쪼개고 최소 업무 단위까지 쪼개 나가서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전체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 이제 컨커 정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라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은 디자인 시스템스 for growth and change.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설계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정보 시스템의 그 목적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기업 환경, 외부 환경 이런 거에 요건에 맞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보 시스템을. 근데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자꾸 바뀌어요. 그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고객을 한 1000명만 상대하는 기업이 1년 후에는 20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지금 현재 1000명 있으니까 1000명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고객 수가 늘고 업무 건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일 없이 무난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대학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거는 그 예상치 못했던 그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스템 개발자들이 학교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 일종의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기업의 성장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용량이라든가 그 트랜잭션, 그 트래픽 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성장할 걸 가정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 변화도 당연히 뭐 마찬가지일 테고요. 아까 이제 그 문제, 그 일반적인 문제 해결 그 과정을 따르라 그랬죠. 그 General Problem Solving Approach. 여기서 그냥 Problem Solving Approach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보통 이런 5가지 그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전통적인. 첫 번째는 문제를 스타디, 찾아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컨텍스트,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미치는 임팩트, 영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스타디, 연구해서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리ኳ이어먼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들의 요구사항, requirements, 요구를 정의해라. 세 번째는 candidate solution, 그 대안들.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그죠?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alternative solution, 그 candidate solution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identify, 찾아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requirement,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여러 가지를 한번 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스트 솔루션, 최적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3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그 chosen solution, 선택된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해야 되겠죠. 자, 이 1, 2, 3, 4, 5 단계를 가만히 보면 plan to see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아요? 그죠? PDS, plan to see.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플랜이죠. 3단계도 반은 그렇죠. 1, 2, 3단계는 플랜이네요. 그리고 4단계 implement 요게 2고요. 그리고 평가 S, C 요게 이제 5단계죠. 그죠? evaluate. 그래서 경영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밍이라는 사람이 경영이라는 거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활동만 간추려서 본다면 PDS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PDCA라고 그랬어요. Plan, Do, Check, Audit. 근데 그걸 또 줄이면 PDS.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이 PDS를 기억하세요. Plan, Do, See. 뭐 여기에 그 클래시컬 프로블럼 솔빙 어프로치 1, 2, 3, 4, 5단계를 기억해도 좋지만 이거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PDS는 기억을 하세요.
그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들이 뭔지를 정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몰라요. 이 가로에 일정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2004년 1월 준인가요? 6월이네요. 2004년 6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각 주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별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요. 타임 스케줄이고 그 다음에 이 세로로는 활동들, 액티비티들. 무슨 그 단계죠, 단계. 그래서 아까 8단계라고 그랬죠.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단계가 8단계예요. 여기 이제 10단계까지 또 늘어났네요. 그래서 각 단계들이 그 진행되는 기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거는 ongoing 프로젝트죠. 그죠?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끝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관리, 이것도 이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서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8개, 요게 이제 주요 시스템 개발 단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1단계 일이 끝나면 2단계가 시작이 되고, 근데 2단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3단계가 또 시작이 되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겹치죠. 그리고 그러니까 로지컬 디자인은 requirement definition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는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끝나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일로 가는데,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시작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오래 이은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스템 개발하는 컨스트럭션, 코딩을 하는 건데, 코딩을 진작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시전 어널리시스와 피지컬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코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인스톨레이션 앤 딜리버리도 요 컨스트럭션 앤 테스팅이 끝나기 전에 일부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시스템을 가서 쓰게 하라고 설치해주는 이런 그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다 보여주니까 일이 얼만큼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간트 차트를 갖다 벽에다 붙여놓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완성이 됐는지 그 막대기로다가 현재 뭐 여기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다. 그럼 9월 첫째 주가 이제 여기 선이죠. 이쯤에 이 앞에 것들은 다 끝났어야 되고 그 피지컬 디자인 요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컨스트럭션 앤 테스팅 이 두 개 업무가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간트 차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이런 간트 차트를 그리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죠.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이 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 스코핑, 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태핑,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할당을 하는 거죠. 너는 뭐 해라. 각자 업무를 지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다이렉팅, 그 다음에 컨트롤링, 통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는 거는 한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해야 할 활동, 액티비티. 그리고 그 단계에서의 산출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그 각 단계에서 체크해 나가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항상 투입된 그 자본 이게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cost effectiveness,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업의 전략적 그 목표, 예, strategic enterprise plan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의 전략, 그 계획 이런 거가 정보 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시스템을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Plan. 그래서 전략적 정보 시스템 플랜이라고 ISP라고 이걸 이제 합니다. ISP. 정부 과제할 때는 이 ISP를 반드시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뭔지 다 설정을 하고 그 중에 그런 목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왜 개발돼야 되는지 그리고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목표가 언제 얼마큼 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게 이게 스트래티직 엔터프라이즈 플랜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전략 계획에 따라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 스트래티지 인포메이션 시스템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 개발할 때는 이런 작업들을 그 초기 시스템 개발하기 전에 분석 단계에서 이걸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부 챕터 3의 2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죠.